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요즘 중국 경제의 뇌관이다. 그래서 그림자 금융 얘기 많이 듣죠. 그림자 금융. 존재는 있지만 실체를 잘 알 수 없는 그림자 같은 금융을 말합니다. 유사금융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은행은 아닌데 은행 같은 기능을 하는 곳. 그리고 제도권이 아닌데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까지도 모두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도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의 출처, 정체, 근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규제가 없다 보니까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한 때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의 대형 기업들도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자 금융을 이용하는 것도 관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위험해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위험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폭탄 돌리기가 되는 겁니다. 얼마인지 규모도 잘 모르고요. 출처도 잘 모르는데 여기 얽힌 곳들이 다 무너진다. 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리먼 브러더스가 그림자 금융에서 과도하게 좀 의존을 했다가 폭탄을 맞게 됐고요. 지금 중국도 그렇다는 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에 몇몇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과연 이게 원래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자유로운 거니까 규제와 감독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오늘 금요기획 있는 날입니다.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이 주제인데요. 어렵고 딱딱할 것이다. 선입견을 버리실 수 있도록 전문가와 두 분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지수는 떨어졌습니다만 장은 나쁘지 않았던 좋았던 장이다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전일 대비 5.61포인트 0.28% 하락하면서 1988.09포인트로 끝이 났는데요. 예. 요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몇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 코스피 200 종목만 합산해서 지수를 내는 코스피 200 지수는 전일 대비 0.13포인트 0.05%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200 종목은 올랐는데 왜 지수는 빠졌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정리 매매를 한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고 거죠? 계신 분들한테는 마치 뭐 지옥과 같은 느낌이었던 하루였을 텐데요. STX 조선이 자본 잠식에 의해서 거래 정지 기간에 있다가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정리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90%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지수는 빠졌습니다만 실질 지수는 그렇게 빠진 날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약 0.3%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지난달까지는 이게 혹시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달 와서는 본질적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만 해도 1조 원 없는 자금을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오늘도 외국인들 현물시장에서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만 현물시장에 매수했는데 주식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를 했고요. 선물 시장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방송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은 파생 시장에서 상당히 위쪽 방향, 즉 상승 쪽으로 포지션을 구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즉 풋 옵션을 매도한 규모를 늘려서 줄이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은 지금 약간 상방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된다면 만기일인 다음 주 10일까지는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도 실질적으로 지수는 5.6포인트 빠졌습니다만 몇몇 종목에 의한 왜곡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도 거의 뭐 보합권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빠지지 않았던 장이었다. 뭐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자주 언급드리던 펀드 플로어 흐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글로벌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유출에서 유입으로 바뀌었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이번 4월 2일 기준으로 보면 약 31억 달러가 순유입이 GME 그 펀드 쪽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인도라든가 그리고 또 남미 그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좀 연계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100% 정확하게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장의 방향이나 참여자들의 생각이 조금 바뀐다는 건 추정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최근에 그 선진국 증시는 워낙 좋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머징 마켓, 신흥국들 시장의 흐름들은 상당히 좋지 않아서 그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렇죠. 예, 과거에 비해서도 그 벌어진 폭이 굉장히 넓게 났었는데요. 특별히 신고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그 고퍼 논란이 있을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익 대비 실적을 말씀하신 이익 대비 주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익 대비 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약 17배가 넘는 정도의 PER, 이익 대비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이제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고 또 변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 수익 대비 주가 배수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한 부담은 이제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고 그동안 신흥국 시장들의 주가가 별로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자금의 흐름 동향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다. 여기서 만약에 중국 경기 흐름들까지 좋아지고 기대감도 좋아지고 한다면은 기름을 끼얹듯이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더 빨라지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 시장에서 좋은 뉴스가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GME 펀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글로벌 이머징 마켓. 이머징 마켓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각 국가별로도 그 안에서 나눠지는데 실제로 한국 쪽으로는 유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억 달러 정도 유출인데 근데 이제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게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사람들이 펀드로만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직접 주식 투자도 하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펀드의 흐름들만 체크한 거기 때문에 제한적인 데이터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항상 궁금한 건데요. 왜 외국인하고 기관, 개인은 다 이렇게 달리 갈까요?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1900대 초반에서 주가 떨어질 때 많이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또 달리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정도면 수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느 정도의 목표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을 투자하겠다는 여부에 따라서 이런 매매 포지션이 상당히 달라지는 건데요. 지금 제 생각 중에 하나 그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것은 금리 상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가능성이 보여진다는 측면이 바로 금리에서 보여지는데요. 저는 미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를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국고채 10년이 2.80%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왔다라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고 채권의 매력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안전자산인 채권보다는 위험자산인 주식자산으로 자금 이전이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2.8%까지 올랐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나 정확한 방향성은 다음 주 10일 옵션 만기 이후에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수화기에 가까이 오셨나요? 예. 네. 오늘 코롱과 듀폰 간의 소송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소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사건 기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이제 이 아라미드라고 일종의 합성 섬유입니다. 네. 이 시장을 원래 미국의 듀퐁, 세계적인 화학회사죠. 듀퐁하고 일본의 데이진이라는 회사가 이제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었는데 아라미드라는 화학섬유는 합성섬유는 군복이라든가 네. 경찰복 같은 데 들어가는 굉장히 가볍고 대시고 질기고 예. 그런 아주 이 최첨단 그런 소재인데 여기에 2005년에 이제 코롱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듀퐁이 코롱을 고소한 거죠. 예. 듀퐁에 있던 엔지니어를 코롱이 빼내가지고 그 영업 비밀을 가지고 만들었다. 산업 스파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코롱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맞소송을 냈고 그래서 한 5년 제가 정도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네, 예. 5년 정도 법정 공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예. 1심 판결이 지난 2011년 11월에 나왔습니다. 네. 그때 1심이니까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에서 동부지방법원에서 냈는데 무려 코롱한테 9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물어내라. 이거 영업비밀 침해가 맞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20년 동안 이 제품을 생산하지 말라. 네. 또 올 2월에는 듀퐁 측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라. 아주 이 10대0, 100대0의 네네. 아주 완패를 안겨줬습니다. 9억 달러, 1조 원 손해배상을 하는 건데 이 코롱 측은 그랬죠. 이게 연간 시장 규모가 본인들이 파는 게 우리 돈으로 500억밖에 안 되는 건데 네. 1조를 물어내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 배심원 판결이다 보니까 네. 이게 결국은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앞마당 판결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네. 되게 많았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사실 애플하고 삼성의 소송도 있었고 그때 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또 배심원들이 애플에 아주 일방적인 또 승리를 그랬었죠. 안겨줬고 네. 그래서 결국 이 미국의 배심원들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 특히 한국이라든가 아시아 기업들한테 추격을 당하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애국심 판결을 내린 거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이번에 2심 판결이 나온 건데요.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시간으로도 이제 어제가 되겠죠. 미국 버지니아주의 연방항소법원이라는 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고등법원이 됩니다. 네. 2심이 해당하는 건데 여기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롱이 이겼다라기보다는 1심 판결 자체가 이 코롱 측의 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코롱 측이 요구한 주장 또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코롱이 이겼다라고 무혐의 판정을 내린 건 아니었고요. 네. 어쨌든 1심 법원이 제대로 증거 같은 거를 파악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재판하라. 우리식으로 하면은 일종의 파기환송 네. 개념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판결은 다시 1심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가 이제 추가 주목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승리를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코롱이 주장했던 그리고 1심 때는 배척을 당했던 주장들과 증거들이 이제 새롭게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코롱은 1심과 같은 최악의 판정은 피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네요. 시간 걸리고요. 네. 어쨌든 1심은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예. 완전히 뒤집어져서 다시 코롱이 승리할지 예. 아니면은 이 배상금을 좀 감액하는 형태로 다시 듀퐁의 손을 들어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롱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동통신사들 영업정지가 5일을 기준으로 교체가 된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SK텔레콤 한 군데만 지금 영업을 네. 하고 있죠. 예. KT하고 LG유플러스는 지금 영업 중단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난번 이제 불법 보조금 때문에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그 영업정지를 하는 방식이 한 개사는 영업하고 두 개사는 영업정지하고 네.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텔레콤만 영업을 하고 KT, LGU 플러스 두 군데는 영업정지 상태였는데 이게 오늘까지 그렇게 되고요. 5일부터는 LGU 플러스가 영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SK텔레콤하고 KT는 계속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LGU 플러스가 일단 5월 26일까지 영업을 하고요. 27일부터 다시 또 한 20일 정도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네. 이게 원래 2개사 영업정지, 1개사 영업 이런 방식으로 한 건데 원래는 지난번에는 한 개사만 영업정지시키고 두 개사를 영업을 하게 했더니 네. 이 두 개사끼리 너무 싸워가지고 보조금 시장이 더 과열되는 그런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예. LGU 플러스만 정상 영업이 되고 KT와 SK텔레콤은 뭐 2년 이상 오래된 기기, 뭐 파손, 분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기기 변경만 허용이 되고 번호 이동은 일체 되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영업정지 상황에 대한 전개되는 그렇죠. 걸 예. 알려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선수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선수교체. 예. 근데 확실히 이 두 개사가 문을 닫고 있으니까요. 네. 번호 이동이 거의 지금 뭐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SK텔레콤으로 오는 것만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하루 평균 55,900건. 이게 1월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34,000건이었고요. 2월에는 41,00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확실히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글쎄요, 이제 이렇게 순환해서 돌아가는 네. 영업정지가 이제 결국 다음 달 이제 하순 뭐 이때부터는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 과연 글쎄요, 뭐 한 6월부터는 이제 보조금 없는, 그러니까 보조금이 없다기보다는 적법한 보조금만 지불이 되는 그야말로 온전한 시장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잠깐 이러다가 다시 또 불법 네. 보조금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 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영업정지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업정지를 비웃는 것 같은 행위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네. 이제 온라인 사이트 같은 데에서 예약 판매를 받는 거죠. 네, 예, 일부 그런 있죠.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웃음나 법이 네. 이런 생각도 예. 좀 들고요. 예. 그리고 한국 GM 사무직 직원의 임금 체계가 호봉제로 전환된다 이러는데 이러면 좋아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거 이제 뭐 좋다 나쁘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 기업들의 큰 흐름은 연봉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과거 우리 기업들 대부분이 호봉제였죠. 그냥 뭐 과장 1호봉, 뭐 차장 2호봉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호봉이 같으면 똑같은 월급을 받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네.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연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성과급 형태로 이제 바꿔나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매년 연봉 계약을 맺는. 그 똑같은 과장이라 하더라도 연봉이 다르고 심지어 대리가 과장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연봉제를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한국 GM이 거꾸로 연봉제를 하다가 다시 호봉제로 지금 돌아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요? 내부적으로 이제 반발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네. 이 한국GM 같은 경우에 이제 1999년 이후에 이제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처음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2년에 GM으로 완전히 인수된 다음에는 사무직 전체가 2003년부터는 이 연봉제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GM이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고, 성과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거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하위 직급자가 상위 직급자보다 예. 급여를 더 받는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노조에서 그동안 계속 이 문제를 지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오랜 기간 이 노사협상 끝에 다시 이 호봉제로 돌아가는 건데, 다만 이제 완벽한 옛날식의 호봉제는 아니고요. 네.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기본급 베이스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성과급을 가미하는 형태. 하지만 골격 자체는 약간은 이 호봉제에 입각한 네.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아무튼 특이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나 업계 전체가 연봉제로 가는데 다시 호봉제로 돌아간다. 그러게요. 이거가 예. 옳은 거다 그른 거다라는 네. 거는 뭐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데, 과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 기업 생산성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네. 부분에서 결론 아마 나중에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결과를 보고 진짜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네. 옳다 그러다라고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맛있고 재밌는 경제가 있죠. 맛있는 경제에서는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장사 잘하는 법 4번째 시간 이어지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겨울왕국에서 경제 이야기를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 특집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대국민 인터뷰를 공모하고 있군요. 이와 관련해 1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승엽 선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근데 인터뷰는 기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류중일 감독님이라든지 준혁이 형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1위에서 5위까지는 총 상금 500만 원과 선물도 있어요. 그럼 저도 응모해도 됩니까? 나는 저 배칠수 씨를 좀 만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선정되면 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1분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팝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한 나라의 통화제도의 중심이며 은행제도의 정점을 구성하는 은행. 어느 은행일까요? 중앙은행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기획,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 역할과 새로 취임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과제를 알아봅니다. 물가와 통화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이 내 지갑에 미치는 영향, 그 궁금증을 생생경제 금요기획에서 풀어보세요. 우리 예고 굉장히 좋은데요. 궁금증을 막 유발시키는데 중앙은행, 서민은 이용할 수 없는 은행이죠. 은행은 은행인데 경제면에서도 보면은 옐런, 드라기, 구로다 이런 그 이름들이 들어간 기사 제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바로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취임을 하면서 요즘 부쩍 더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느냐 이런 논의가 활발한데요. 예고 들으신 대로 3부와 4부 금요기획에서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고요.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경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봄 패션이에요. 네. 아니, 낮엔 너무 덥고요. 네. 밤에는 화싹할 정도로 춥고. 그래도 벌써 반팔들 다 입으시고 이러네요. 제가 네. 좀 빨랐습니다. 네. 장사가 잘 되는 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벌써 4번째 시간이네요. 반응 좋습니다. 네. 사실은 모두가 궁금했던 내용이 아닌가. 그렇죠. 기존에 장사를 하셨던 분들은 불경기로 인해서 30% 40% 정도가 이제 꺾이고 나니까, 어떡하지?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늪에 빠진 다리 같죠? 망설이고 있는 거고, 또 직장이 사실 불안불안하잖아요. 네. 든든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고 해도 더 어려워요. 40대 이런 분 아시잖아요.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 발표를 보고, 경제신문에서 발표를 낸 건데,
그 삼성전자의 근속 연수가요. 평균 근속 연수가 12년을 넘지 않더라고요. 아, 이제 평균이니까 그렇겠죠. 그렇군요. 예. 그 깜짝 놀라서 아마 모두들 그런 불안함 때문에 장사, 꼭 이게 뭐 먹는 장사뿐만 아니고 뭔가 이렇게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들 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이제 네. 고객인데 그렇습니다. 특히나 젊은 여성 고객, 네네. 20, 30대 여성을 잡아야 성공한다. 이게 비결 중에 하나라면서요. 아주 크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대 여성을 잡아라 뭐 이런 건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 네. 근데 실제 이게 그냥 뭐 컨설턴트가 얘기하는 한 줄의 글인지 입증되어 있는 건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냐면 TV에 나오는 혹은 라디오에서 소개하는 잡지에서 소개하는 그 많은 유명한 레스토랑들의 주된 고객은 20, 30대 여성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군요. 네. 그게 왜 여성들이 그러면은 소비를 많이 한다 이런 건가요? 과소비라는 차원은 아니고요. 네. 굉장히 도전 의식들이 강해요. 호기심도 좀 강한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맛있는 집, 네, 뭐 그렇습니다. 특별한 집 이런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군요. 새로운 그러니까 같은 그 비용을 가지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검색도 작업을 열심히 하고요. 비교 분석도 하고 블로거들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일요일 날 나왔던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네. 이 집 뭐 5,900원에 돈가스를 무한 리필로 준대 이러면은 3355 소문을 내서 이제 딱 쫓아가게 되는 거죠. 결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결단력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40대가 되고 이제 애엄마가 되고 이러면은 적기는 해요. 예, 잘 못 가잖아요. 적기는 예. 해요. 메모장에도 적기는 하는데 과감하게 떠나지 못하는 전 게 적지도 있죠.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여성들을 이끄는 맛 이거는 뭐 독특함인가요, 그럼?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공통 분모를 딱 하나만 꼽아라라고 하면 단맛이에요. 근데 이 단맛은 네. 뭐 여성들이 케이크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체적인 리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마법이 빠진다 이러면 사실 철분이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배출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마그네슘이에요. 네. 너무 아까운 거죠. 마그네슘이라는 게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몸 안에서 마그네슘이 떠나고 나면은 급 당기기 시작하는 것들이요. 신경질적으로 변하면서 당분, 네네. 염도.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염도가 높은 음식이라든지 당분 있는 음식 이런 음식들이 급하게 당겨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막 초콜릿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뭐 제 아내도 저는 마찬가지. 상시 먹고 있기 때문에. 제 아내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런 표현을 한번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리 마케팅이다라고 하면서 좀 고급스럽게 접근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러면 네. 그런 어떤 그 빠져나가는 성분을 네네네.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맛을 개발하라. 그게 계속해서 예. 한 손님이 매일 오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여대 앞이라든지 네. 오피스 타운에 뭐 여성 직원들이 좀 네. 오피스 레이디들이 좀 많은 데라든지 이런 지역일수록 물건을 뭘 팔 건지를 고민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단맛을 무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고민들을 하실 때 골목에 뭐 매장이 하나 나왔다, 상점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고민을 그 얘기하세요. 여기 둘러보고 이 집 없잖아. 네, 이 집 네. 없으면 내가 들어가면 대박이거든. 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분석이 아예 안 된 케이스죠. 그런가요? 네, 철저한 분석은 예. 그 상권에 두 집이 있던 세 집이 있던 상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팔고 싶은 그리고 그 소위 얘기해서 골목 내 상권을 둘러싸고 있는 소비층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네.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업종으로 없다고 블루오션이다 네. 이럴 게 아니라 그게 블루오션인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레드오션이 지나갔기 때문에 빈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 소지들이 많죠. 그렇네요. 예. 그 상권을 한 10년쯤 봐온 분들이 아니라면은 한 2, 3년 전에 반짝했던 프랜차이즈가 이미 거쳐갔던 네. 어떤 업종에 또 올인을 그럴 하는 수 수도 있으니까 있겠네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네. 그리고 여성 고객들은 또 간데 또 가고 네. 단골집도 잘 만들잖아요. 예.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장사의 신들이 다 똑같은 DNA를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뭐죠?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이게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어서 오세요 웃는 얼굴이 아니고 네. 먹는 동안 손님들에게 서빙을 꺼내놓고도 손님들 상 표정 하나하나를 읽어요.
역시 지금, 그렇군요. 네, 제가 네. 지금까지 만났던 그 모든 장사신들은 대부분 그런 지적들을 하세요. 네. 친절하다는 게 우리 김 선생 그냥 들어와서 어서 오세요 하고 목소리 크다고 친절한 게 아니야. 눈을 마주쳐줘야 되고 그분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고 대신 오버하면 안 돼. 그래서 네. 오버라뇨 그랬더니 과잉 친절. 더 싫죠, 그거. 아시죠? 네. 옆에 와갖고 지난번 오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그럼 안 가요. 친구분인가 봐요. 전 안 가요. 그럼. 아는 척을 네. 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 근데 이제 네. 소리 없는 배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자면 네. 뭐가 있을까요? 소리 없는 배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분들이 오셨는데 음식을 드시다가 상에서 빨리 비워나가는 접시가 있으면 네. 그걸 눈치껏 알아채서 갖다 주는 서비스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모자란 듯 싶었을 때 음식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요. 음료수 한 잔 드릴까요? 사실 2,000원 혹은 네. 3,000원에 팔리고 있는 캔 음료가 예. 납품가로 계산을 업소에 들어오는 납품가로 치면은 싼 거는 300원부터 한 네. 500원 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김 기자님하고 친구분들 후배분들하고 해서 한 3분 오셨는데 매운 걸 드시고 맥주 한 병 정도 간단히 드셨는데 뭔가 좀 아쉬워하고 얘기가 이끌어져 가는 것 같잖아요. 네. 그때 쓱 뭐 음료 서비스 뭐 2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캔 음료 예. 2개 넣으면 1,000원인데 그 1,000원은 원가에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재구매, 재방문을 할 수 있게끔 끌어들이는 가장 큰 미끼가 돼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절이 진짜 친절이죠. 스며드는 네, 친절이죠. 그렇습니다. 예. 스펀지처럼 쫙 빨려 네. 들어가게 하는. 그래 나올 때도 뭐 구차하게 여러 말 하는 게 아니고 맛있게 드셨어요. 정도면 맞아요. 너무 잘하신다. 그 정도면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맞아요. 알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안 하면 바보니까 괜찮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라디오에서 듣고 책에서 듣고 신문에서 보고 다 들었는데 알면서 안 하잖아요. 나빠요. 그거는 상인으로서 죄악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저희 이제 여자분들이 다 우리 제작진이기 때문에 식사를 했는데 네. 유명한 곳이에요. 네네네. 유명한 곳이고 이제 그런 메뉴들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자리를 친절하게 배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 내 이 맛 대한 이제 찾을 수 있어. 그럼 나 여기 안 가겠어.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남자 손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해요. 네. 저도 그렇지만 예. 단순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양과 가격 대비 성능비 정도가 우수하면 네. 약간의 불친절, 그 약간의 비위생 정도는 눈 감아줍니다. 네. 근데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아주 작은 행복들을 찾아드려야 돼요. 그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는 카피 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작은 차이라고 하는 게 아까 자리 배치 문제도 있었지만요. 네. 말 한마디예요. 네. 잠깐 웨이팅을 할 때 그게 그냥 이렇게 죄송한데 저희 15분 기다려 주셔야가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자리가 이렇게 났을 경우에 5분인데 3분, 2분일 경우 먼저 3분이라도 저희가 착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면 뭐 좀 기다리지요라고 하거나 3분 자리인데 정말 기다리실지 모르니까 저희가 의자를 좀 배치를 해서라도 네. 조금 좁더라도 괜찮으시겠어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맞아요. 사실은 손님들을 꽉 붙들어 맬 수 있죠. 점심 뭐 드셨어요? 리코타 치즈 샐러드하고 파니니 이런 거 되게 네, 많아졌잖아요. 아주 많아졌죠. 원조집을 갔는데 네. 이러면 내가 대안을 찾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 그 예. 몰래카메라로 찾아가는 MBC에서 했던 프로그램에서 네. 제가 갔어요. 그 집을. 근데 이제 워낙 유명했던 이유가 적당한 가격 네. 그리고 적당한 푸짐함 네. 그리고 정말 날카롭게 공략을 했던 건 뭐냐면 파니니 안에 들어가는 소스가 사실 이탈리아에서 먹는 파니니는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근데 당도가 네. 일반적인 파니니에 비해서 약 10% 정도가 높은 편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여성분들이 치즈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네. 예. 그 리코타 치즈가 치즈 중에 가장 만들기 쉽거든요. 네. 뭐 약간의 균 정도 넣어가지고 우유에다가 소위 얘기해서 망을 이렇게 씹어 놓듯이 우유를 담아 놓고 배보자기에다가 네. 뚝뚝뚝뚝 이제 수분이 떨어지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듬뿍 얹어져 있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이들 찾으시죠. 근데 벤치마킹을 쉽게들 덤비는 이유, 진입장벽이 낮은 이유 중에 한 네. 가지는 뭐냐면 기술력이 그다지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기술력이 예. 필요 없고 진입장벽이 낮은 메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나머지 식재료, 친절, 가격 경쟁력 갖고 버티지 않으면 절대로 여성 손님들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저희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성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네. 정말 세심한 배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친절 이런 걸로 사로잡아라. 이게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경제라는 게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면서도 경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영화 볼 때 꼭 경제와 관련된 거리를 찾아야 되는 분인데 재밌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디즈니가 만든 영화 한 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0만 명 관객을 동원한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이 정도 말하면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알긴 아는데 저는 그 1,000만 명에 못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영화 겨울왕국. 예. 이 아마 근데 영화는 몰라도 이 주제가 한 분씩들 또 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네. 레디고. 예. 그렇죠. 국내에 많은 가수들이 부르면서 오히려 이 주제가 열풍이 또 불기도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아카데미는 이 영화에 그 가곡상과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또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디즈니가 오랜만에 부활했다고 또 굉장히 외신에서도 많이 떠들더라고요. 그랬죠. 예.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아렌델 왕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공주 엘사가 있습니다. 네. 이 공주의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얼음이 됩니다. 예, 황금이 아니고 모든 게 다 네. 얼음으로 변하는데요. 엘사는 이제 어릴 때 이런 자신의 초능력을 압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이 초능력을 어떻게 잘못 쓰다가 여동생 안나를 다치게 하는데 네. 이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은 엘사를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죽고요. 이제 엘사가 여왕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숨어 지내다가 대관식 날 마침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엘사는 자신의 이제 초능력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되게 조심을 하는데 네. 하지만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엘사는 북쪽 산으로 홀로 이제 도망을 치는데요. 엘사가 이제 도망을 치고 나서 이제 이 아렌델 왕국이라는 곳이 이제 눈과 얼음으로 뒤덮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 안나는 이제 언니를 찾아서 이제 북쪽 산으로 떠나는데 여기서 찾아가면서 이제 안나는 어떻게 이 마법을 한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언니 엘사를 만나러 갑니다만 네. 또 여러 가지 또 모험 그리고 또 이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네. 저는 가위손 생각나는데요. 그거랑 좀 비슷하죠. 예. 네. 근데 또 경제 이야기 생각하셨죠? 네. 예, 어떤 건가요? 네, 그 여왕 엘사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이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은둔을 이렇게 택하게 됩니다. 네. 자신의 뜻과 달리 모든 것을 다 얼음으로 만드는 이런 능력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기 때문인데요. 이걸 만약 경제학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엘사 초능력에 소위 말하는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너무 커서 엘사가 스스로 고립을 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외부 효과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효과 얘기요. 예, 외부 효과를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떤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요, 타인에게 뜻하지 않게 좋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주고 받은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하고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것을 통틀어 가지고 외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외부 효과에는 이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는데 글자 그대로 긍정적인 효과는 의도하지 않게 남에게 이득을 준 그런 효과가 네. 되고요. 또 부정적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데 영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가 이 이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만약에 어떤 내수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가 자동차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얼마 뒤에 마침내 이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이제 판매가 늡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맞았고 내수 경기도 살렸습니다. 네. 다 잘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도심이 뿌옇게 변하더니 갑자기 스모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싼 자동차를 판매했던 게 결국 이제 대기오염을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 이게 바로 이제 저가 자동차 판매의 부정적 외부 효과다라고 이렇게 경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은 경제적으로도 수치로도 안 좋게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뜻하지 않는 또 외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만약에 부정적 외부 효과,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외부 효과를 방치하게 되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량보다 과잉 생산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책임에 걸맞는 어떤 벌칙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이 스모그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자동차 회사에게 야 니네들 잘못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우리뿐만 아니라 뭐 정유 공장도 있고 화학 공장도 있고 제철소도 있는데 네. 왜 우리가 주범이냐? 우리가 돈을 낼 수 없다. 인과관계를 설명해봐라. 이렇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자동차 회사에 대한 환경 부담금이 이제 감면이 되고 자동차 회사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저가 자동차를 생산을 하는데요. 그럼 뭐 판매량도 예전과 이제 같다, 이렇게 제가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차량에 많은 부담금이 부과가 됐더라면 차량 가격이 올라가고 그와 동시에 차량 판매가 줄게 되는데요. 그렇겠죠. 이 만약에 극심한 스모그를 겪는 사회라면 이 사실 차량이 좀 줄여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계속해서 이제 차량은 사회가 요구하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되니까 원래 이제 경제에서 균형을 생각을 한다면 좀 줄어들어야 될 그 양이 아니라 그 과잉 판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네. 됩니다. 이제 이거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예.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경제에서는 이제 이런 현상을 시장 실패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겨울왕국에서는 어떤 걸 외부 효과를 찾아볼 수 있는 걸로 잡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엘사 공주가 결국 북쪽 산으로 홀로 들어가는 것. 네. 이게 이제 자신의 이제 외부 효과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레드코라는 이 음악도 사실은 이제 엘사가 북쪽 산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제 자신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껏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치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이 행위를 중단을 하든가 뭐 줄이든가. 또 하나는 이 피해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네. 이 뭐 생산 활동을 하면 또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특정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정착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부정적 외부 효과가 커지면 정부가 개입해서 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좀 환경 문제라면 별도의 부가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규제를 부여해서 이제 해당 경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자제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규제 얘기하시니까 또 요즘 정부의 화두 중에 하나가 규제 완화잖아요. 네. 이것과 또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보면 뭐 착한 규제, 나쁜 규제 이렇게 네. 많은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착한 규제, 이게 바로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장치입니다.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학교 옆에 모텔이나 호텔을 짓는다. 이렇게 봤었을 때 이 모텔이나 호텔을 짓는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그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등하굣길에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뭐 조명이 좀 번쩍번쩍한 조명도 놔둘 수가 있고요. 또 유해 광고물도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모텔과 호텔은 뭐 경제 활동에 따라 아무런 뭐 영향을 안 줬습니다만 교육권이 침해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호텔 옆 학교 옆 호텔을 설립을 금지한다. 네. 이제 이런 규제를 만든 겁니다. 그린벨트나 농지에 공장을 쉽게 짓지 못한 것도 녹지대나 농지가 너무 파괴됐을 경우에 이 공장 활동과 관계가 없는 자연환경 그리고 네. 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이런 부정적 외부 효과가 너무 크니까 이걸 좀 막겠다. 바로 이제 이런 규제입니다. 네. 이런 부정적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이걸 또 방치했을 경우는 결국은 또 처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공장에서는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정부가 세금을 가져와서 또 막아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경제 주체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생산량 그리고 여기 있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 결국 다 따져보면 결국 편익이 없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철폐할 때는 이런 편익을 잘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네. 그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건 좀 완화해 주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예. 근데 영화로 돌아와서요. 이 엘사의 동생 안나가 엘사를 찾아가는 것. 이것도 결국은
뭐 이 엘사가 갖고 있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막을 묘책을 찾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엘사 누나 엘사는 그냥 은둔을 하는 것으로 부정적 외부 효과를 피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안나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네. 이제 누나랑 같이 살고 싶은데 누나? 어떻게 언니 아닌가요? 저 언니죠. 예. 예. 언니죠. 언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은둔하지 않고 같이 왕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그것을 한번 이제 찾아보러 이제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 안나가 엘사 대신에 희생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걸 본 엘사가 자기가 사랑을 느꼈을 때 자신의 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제 엘사 초능력의 그 부정적 외부 효과를 막는 방법은 은둔뿐만 아니라 네.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랑 행위를 보면서 이제 깨닫는 감동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안다. 이렇게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외부 효과를 막는 방법은 결국 사랑이었다. 뭐 이런 주제를 아마 또 디즈니는 좀 주고 싶었던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디즈니다운데요. 네, 그렇죠. 예, 거기서 외부 효과 알아보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the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4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물가와 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책임이 있는 곳,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 돈을 더 찍어내거나 말거나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경제정책과 함께 가는 부분인데 그럼 과연 어디까지 손발을 맞춰야 되느냐,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3, 4부 금요기획에서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